자, 오늘은 1부의 챕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2023년도부터 2024년도를 묶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인 챕터 2에서는 전쟁을 위해서 이미 법제화가 끝났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법제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어떻게 수출 통제를 직접적으로 하는지를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의 11번째 사건입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를 한 사건입니다. 23년도 8월에 밝혀졌었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22년도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IRA를 어떻게 통과시켰는지를 배우고 끝났죠. 이번에는 1년 뒤로 가서 이제 2023년도의 사건부터 다루게 되는 거죠. 일단 전개를 살펴보면 22년도 10월에 IRA 직후에 미국이 사상 최대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미국이 항상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중국은 거기에 반발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 히토류를 통제를 하고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한 게 이날입니다. 2022년도 10월 7일 날 반도체 수출 통제가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중국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군사 현대화라든지 첨단 정보 수집이나 감시에 쓸 컴퓨팅 칩 차단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는 총 3개의 수단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금지를 시켰어요.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그렇죠. 일단 미국인도 근무를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 FDPR을 확대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중국 쪽에 반도체를 수출하면 미국과 거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 3대 길목을 한 번에 동시에 차단한 사건이 22년도 10월에 있었던 이 반도체 수출 통제 1차입니다. 1차. 총 3차까지 있어요. 뒤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22년도 10월에 이렇게 통제를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 23년도 1월에 네덜란드나 일본도 첨단 장비 통제에 합의를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ASML이라는 회사가 아시죠? 이런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랑 일본이 참가한 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만 중국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중국을 상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년 5월에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경제적 강압 대응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돼요.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경제적 강압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했다는 거죠. G7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적 강압을 시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공동 성명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미국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고 G7 대 중국 구도로 확전이 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죠. 미국만 상대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G7 전체를 상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응 보복 카드가 좀 필요하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딱 3개월 뒤에 23년도 8월이죠. 날짜로 치면 이제 22년도 10월에 이 1차 반도체 수출 통제가 있고 난 뒤에 거의 1년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중국의 상무부와 중국 세관이 공동으로 공고 제23호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갈륨이나 게르마늄은 첨단 반도체나 방산 쪽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에요. 이거 없으면 사실 못 만들어요. 근데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갈륨에 대해서 98%, 게르마늄이 91%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중국 없으면 이거 공급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이런 거예요. 너희가 반도체를 수출을 통제를 한다면 우리는 이 반도체를 만들 재료 자체를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무부와 중국 세관에서 공고 제23호를 냈잖아요. 이런 근거가 모두 수출 통제법.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20년도에 통과됐던 수출 통제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륨 게르마늄 수출량이 이제 급감한 차트를 보면 23월 7월에 요만큼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8월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을 했죠. 수출 통제를 한 후에는 10월 달에는 97%의 수출 감소량이 있었습니다. 게르마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3%의 수출 감소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결과가 뭐냐면 미국만 딱 수출을 차단을 했어요. 미국 쪽으로는 아예 진짜 게르마늄이 빵이에요, 빵.
수출량이 빵입니다. 1도 수출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3국으로 통해서 중국 전체 수출량은 또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미국만 일단 차단을 하고 다른 나라는 그대로 수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정조준해서 이 수출통제법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1대1 대치가 본격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로 보자면 이제 20년도에 통과됐던 그 수출통제법이라는 게 실제로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제정만 돼 있었다면 이게 실제로 무기화가 된 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22년도 10월에 반도체 통제를 하고 나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소재를 통제를 했죠. 그래서 반도체 통제와 소재 통제라는 이 서로 간의 보복 구도가 여기서부터 확립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접근성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중국은 반도체 그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자체를, 소재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하고, 그게 23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면 23년도 8월에 중국이 지금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 미국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죠. 23년도 10월에 제2차 수출 통제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됩니다. 더 강하게 나간다는 거죠. 1차 반도체 수출 통제로부터 딱 1년 만에 2차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AI 칩, H800 같은 거 들어보셨죠? H800 같은 칩을 수출 금지를 시키고, 첨단 장비를 또 추가 통제를 하고, 또 중국 기업에 대해서 엔티티 기업 리스트를 또 13곳을 또 추가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H800이라는 게 뭐냐면 2022년도 10월에 1차 수출 통제를 했었죠.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된 거예요. 큰 고객을 하나 잃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차 수출 통제에 안 걸릴 법한 약간 성능이 좀 떨어지는 칩을 하나 개발을 해서 중국에 갖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우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2차 통제에서는 이런 성능 하향 칩조차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회로마저 이제 차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3일 뒤에 중국이 상무부와 중국세관이 공동 공고 제39호를 내게 됩니다. 발효는 12월에 됐지만 반응은 3일 차밖에 안 나는 거죠. 이제 3일 만에 보복이 바로 들어가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이 뭔가 통제를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시차가 난 뒤에 중국이 뭔가 반응을 했다면, 지금은 23년 10월 17일 날 미국이 한 방 딱 때리니까 중국이 딱 3일이라는 시차를 두고 10월 20일 날 바로 보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제 이 공고 제39호에서는 흑연을 통제를 했어요. 이 흑연이란 거는 전기차 배터리 이 음극재의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일하죠. 나중에는 뭐 실리콘 음극재가 나오니 많이 해서 지금 말이 좀 있긴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흑연을 써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사실상 음극재 못 만드는 거예요. EV 배터리 못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흑연에 대해서는 중국이 채굴은 80%를 담당을 하고 있고 정제는 90%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채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채굴 그 자체는 전 세계 도처에 널려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채굴해서 EV 배터리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 정제하는 기술은 사실상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아무리 광석을 많이 채굴한다 하더라도 그걸 정제하는 거는 사실상 중국밖에 못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흑연을 막았다라는 건 이제 미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한창 22년도, 23년도에는 EV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11번 사건은 반도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죠. 미국이 1차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를 했죠. 요 놈들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딱 때렸더니 반도체로 맞대응을 하게 된 거죠, 중국이. 근데 이 12번 사건은 미국이 반도체 2차 수출 통제를 하고 나니까 중국이 이번에는 흑연을 딱 때린 거예요.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도 뭔가 타격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번 사건은 반도체 전쟁이 아니고 EV 배터리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연 통제 사건의 결과를 보면 이제 한국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 다음으로 배터리를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이 음극재를 받아올 때가 이제 없죠. 중국 아니면 없으니까 공급망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2차 전지 산업에는 큰 타격을 줬었다. 그리고 의미로 보자면 이제 흑연은 EV 배터리 산업을 콕 집어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숨어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확대를 했더니 2차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더니 중국이 이제 3일 만에 보복을 바로 하게 된 거예요. 이 반도체와 핵심 광물 보복 사이클이 아주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전쟁이 정점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면 24년도 5월에 EU에서 유럽연합에서 드디어 핵심 원자재법이 발효가 됩니다. 핵심 원자재법이 발효가 된 전개를 한번 살펴보면 22년도 2월에 러우 전쟁이 터졌죠.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유럽연합에서는 특히 러시아가 에너지를 끊어버리니까 골치가 한번 아팠죠. 거기에 이제 교훈을 얻어서 이제 우리도 에너지나 핵심 광물 쪽에서 다른 나라의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원자재법을 24년도 5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상은 이제 핵심 원자재라든지 전력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리스트업을 하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목표를 딱 정했어요. 채굴은 얼마 이상, 가공은 얼마 이상 뭐 이렇게 정한 거죠. 그리고 인허가 기간에 대해서 단축도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채굴은 27개월, 가공이나 재활용은 15개월 내에 허가를 해주도록 이제 바뀐 거죠. 기존에는 5년에서 10년이나 걸렸어요. 이게 굉장히 짧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원자재법은 이제 유럽연합한 IRA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22년도 8월에 미국에서 IRA를 통과를 시켰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본따서 유럽에서도 딱 2년 뒤에 발효를 하게 된 겁니다. 항상 유럽은 좀 늦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항상 선두그룹으로 빠져나가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유럽연합에서는 뒤늦게 뭔가를 하게 되는 항상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2030년도의 목표를 보면 유럽 안에서 채굴은 10% 이상을 해야 되고 가공은 40% 이상 해야 되고 재활용은 25% 이상을 해야 됩니다. 채굴이 낮은 이유는 사실상 채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이에요. 채굴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한국도 할 수 있고 일본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사실상 채굴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는 가공이에요. 가공. 이 가져온 원석을 가공하는 데에서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 그 자체는 꼭 유럽에서 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느낌이죠. 10% 정도면. 근데 가공이나 재활용 비율은 꽤 높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힘을 준 거죠. 핵심 원자재법이. 그리고 단일 제3국의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일 제3국이라는 거는 러시아 아니면 중국을 뜻하겠죠. 유럽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을 해줬습니다. 기존에는 한 5년에서 10년이 걸렸어요. 인허가 받으려면. 근데 지금은 채굴이나 가공 재활용 쪽에서는 기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개발을 좀 하자라고 취지가 바뀐 거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2025년도 3월에 첫 전략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47개가 지정이 되고 유럽연합 안에서 13개국에 나눠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영향이 좀 있죠. 이제 한국의 배터리 공장들이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여기에 지어진 공장들은 이 위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나중에. 이게 단계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몇 퍼센트 무조건 맞춰라. 몇 년도까지는 더 위로 맞춰라.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우리나라 공장들도 어쨌든 유럽연합 안에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야 됩니다. 조금 압박이 이제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원자재법의 의미를 보자면 유럽연합도 핵심 광물 전쟁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방 진영의 공급망 탈중국화가 이제 본격화되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쪽에서도 법제화를 이제 끝내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14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도 9월에 중국이 안티모니를 수출 통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22년도 2월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우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글로벌 탄약이라든지 미사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안티모니가 쓰이게 돼요. 안티모니는 탄약이나 미사일의 발화제 같은 데 쓰이고 여러 가지 곳에 쓰이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상 탄약을 못 만들어요. 화학적으로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군사적으로 쓰려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미사일 10개를 쐈는데 5개가 불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군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고려를 하면 사실상 안티모니 말고는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이 안티모니 가격이 너무나 급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24년도에 미국이 중국산 안티모니 의존을 안보 위협으로 직접 지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목을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건덕지 하나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요놈 요것들 안티모니가 없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4년도 9월에 중국 상무부와 중국 세관이 공동 공고 제33호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티모니와 초경질 재료를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모니 가격이 이 러우 전쟁 이후로 4배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방위 산업에 있어서 이 안티모니를 이제 수출 통제를 딱 때리면서 타격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로 보자면 이제 발효 직후 이 안티모니 수출 통제 발효 직후에는 마이너스 97%의 수출 감소량이 있었습니다. 거의 안 팔았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리고 의미로 보자면 이제 무역 분쟁이 군수 영역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뭐 반도체 같은 그런 첨단 산업에 있어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방위 산업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면 24년도 12월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 전면 금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정점에 치달은 거죠. 사건 전개를 한번 보면 24년도 12월에 미국이 이제 3차 반도체 통제 패키지를 또 사상 최대치를 늘려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1년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엔티티 리스트에 140개 기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한 135개 정도는 중국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정도는 뭐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한국 기업은 사실상 한국 기업이 아니고 중국 기업인데 한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이 엔티티 리스트에 하나 정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리스트가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건 사실상 중국이랑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미국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HBM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 제일 잘하는 데는 우리나라죠. 그 첨단 반도체 칩에서는 이 HBM이 필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수출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3차 반도체 통제 패키지를 보면 되게 거대합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항목에서 이 반도체에 있어서 중국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보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하루밖에 안 걸려요. 예전에는 보복하는 데 있어서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 걸렸죠. 근데 이제는 딱 하루가 걸렸어요. 12년도 2월에 미국이 제3차 중국 반도체 통제 패키지를 가져오니까 딱 하루 지나서 12월 3일에 상무부에서 공고 제46호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 군사 목적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은 전면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쓰여 있고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초경질 재료 등등 전부 다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를 명문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우회하고 말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정확하게 미국을 겨냥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흑연은 금지 대신에 수출 심사만 조금 강화됐어요. 이게 다른 애들은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가 됐는데 흑연은 왜 그렇지 않냐면 흑연을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중국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 갈륨과 게르마늄과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얘기하면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그 중에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흑연은 우리 월급이 300만 원일 때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아주 큰 품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흑연 자체를 중국이 우리가 수출을 안 할래 해버리면 자기들이 오히려 손해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수출 금지를 하진 않고 이제 수출 심사만 조금 빡세게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24년 12월 2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3차 반도체 통제 패키지를 들고 왔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HBM까지 통제가 시작됐다. 근데 불과 24시간 후에 하루 뒤에 12월 3일 날 중국에서 제46호 공고를 내면서 미국 군사 목적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은 전면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완전히 전면전을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자면 거의 1년 뒤에 25년도 11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일단 1차 휴전을 했어요. 일단 휴전을 하면서 이 핵심 광물 있죠.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등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1년간 이 수출 금지 명문화를 일시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일시정지가 26년 11월에 풀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중국이 다시 핵심 광물 통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 수출만 어쨌든 1년 정도 일시정지가 된 거지 군사용으로 쓰는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미국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수출 통제를 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갈륨이나 게르마늄이랑 뭐 안티모니 등등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다 보니 한 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의미로 보자면 센카쿠 사건을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일어났었죠.
이 비공식적이고 일본 한정이고 우발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 이 15번째 사건인 중국이 수출 전면 금지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14년 만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이 전쟁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문서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년 6개월 전에 이 전면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지금 트럼프랑 1차 휴전을 해서 지금 큰 얘기가 없지만 이 1차 휴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더 심하게 미국을 이 히토리나 핵심 광물 쪽으로 쪼은다면 점점 더 이쪽에서 테마가 아주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거를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22년도 10월에 IRA 직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차 반도체 수출 통제 패키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나 일본 같은 애들이 동참을 했고 G7 정상회의에서도 탈중국 공급망 개발에 있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참전을 했습니다. 그 뒤에 23년도 8월 1일에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3년 10월에 미국이 제2차 반도체 수출 통제 패키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딱 3일 뒤에 23년 10월 20일에 중국이 공고 제39호를 내면서 이제 흑연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 쪽에서도 타격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3일 만에 보복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24년 5월에 유럽에서는 핵심 원자재법이 발효가 됩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IRA를 이제 보고서 그대로 뺏겨온 거죠. 그래서 유럽도 이제는 탈중국 공급망 개발에 있어서 확실하게 참전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토대가 완벽하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에 중국이 안티모니 수출 통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러우 전쟁 때문에 이 탄약이나 미사일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안티모니였죠. 근데 이 안티모니를 중국이 꽤 많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미국은 수입 의존도가 100%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 안티모니를 통제를 했었다. 그리고 24년 12월 2일에 미국이 제3차 반도체 통제 패키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상 최대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딱 하루 뒤에 중국이 12월 3일 날 공고 제46호를 내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를 명문화하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24년도까지 일어난 일을 다 살펴본 거예요. 다음 시간인 챕터 4에서는 25년도와 26년도에 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이제 훑어보면 히토리와 핵심 광물 전쟁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다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일부 핵심 광물 전쟁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끝나게 되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고 챕터 4로 넘어가겠습니다.